자, 봅시다. 칠판에 적어놨어. 비문학 지문 2개랑 현대시 고전시가를 할 건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수업의 핵심이 이 부분일 거야. 그래서 칠판에 적힌 것처럼 연결어를 활용한 정보의 구조화인데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 조금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나서 칠판에 적힌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34페이지 지문 잠깐 보세요. 법지문을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법지문은 조금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2, 3, 4문단이 별로 중요하질 않아요. 이게 선생님 수업 준비한 건데 뭐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2, 3, 4문단은 색칠이 거의 안 거져 있지. 답이 거의 다 5문단에 다 이게 선택지가 다 5문단에 쏠려 있어. 그래서 그냥 조금 시간을 단축하는 의미에서 2, 3, 4문단은 좀 적당히 읽으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는지는 모르겠고 좀 이따가 이 조건 충족형으로 우리가 2개의 선지를 볼 건데요. 11번에 3번 선지랑 그 다음에 12번에 디귿, 그 보기에 나와 있는 디귿, 이것을 조건 충족형으로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은 요 두 번째 지문보다는 첫 번째 지문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현대시 2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연계야. 그죠? 백석.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가자. 백석 시인의 함주시초 나왔는데 요거 나 작품이지? 함주시초에서 뭐 기억하라 그랬지 선생님이? 5번 작품인데 요 숫자도 기억하세요. 연작시라서 저게 5번이냐 1번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일단 우리가 연계교재니까 백석의 함주시초 같은 경우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2개만 기억하시면 돼. 공간이동, 휴식, 안식. 요 2개의 키워드만 기억하셔가지고 연계교재를 머릿속에다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김소월 씨의 작품 그 어려운 거 아니니까 편하게 읽어보시면 되고, 누차 강조하듯이 누가 어디서 뭐하지 큰 틀만 잡고 글처럼 읽으세요. 자, 한 가지만 글처럼 읽으라는 말을, 자, 이연의 첫 번째 문장 봐봐. 태어나 소리내서 읽어보자. 시작. 김소월이요. 집 잃은 거 좋아 나빠? 그러나는 앞뒤가 어떻게 돼? 그럼 1년은 긍정화 진술, 부정화 진술. 2년은 이런 느낌으로 읽으시라고. 1년은 긍정이고 2년은 부정이겠죠. 근데 마지막 년을 보세요. 다시 연결어가 뭐야? 그러나지. 그 이 작품 좌절 이야기하는 걸까? 극복의지 이야기하는 걸까? 극복의지 이야기하겠지. 이 정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 틀 안에서만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38페이지 송순의 면왕정과 현대어 번역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 코로나 걸리기 전이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이거 수업했다가 그것 때문에 걸린 것 같아. 코로나를 이거 수업하는 바람에 혈압 터져가지고, 야 그냥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고전시가 가사문학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으면 고전시가는 찍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3가지 중에 하나밖에 이야기를 안 해. 유교 가치관 이야기하든가, 물론 유교 가치관은 좀 포괄적일 수 있죠. 뭐 효사상이라든가 충성이라든가 뭐 여성의 정절이라든가 포괄적일 수는 있어. 아니면 뭐 얘기하든가 자연 이야기 해야지. 자연. 닥쳐. 자연 이야기 하든가. 자연은 2가지지. 자연 속에 뭘 풍류를 즐기든가, 당연히 뭐랑 반대든가, 속세랑 반대든가, 아니면은 이게 좀 이제 잡다한 것들이 있어요. 뭐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든가, 뭐 좀 잡다한 게 있기는 하지. 아니면 개인 서정을 이야기하든가. 근데 가사문학에서는 서정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나와요. 거의 대부분이 이쯤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능의 문학으로 접하는 가사문학이 대부분 조선시대 문학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주요 가치관이 유교 아니면은 자연이 대부분이야.
대충 이쯤 어딘가에서 찍어 맞추면 돼. 자세한 건 조금 이따가 해볼 건데 한 가지만 기억하자. 가사문학은 현대어로 맥락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모르는 건 제끼고 하세요. 대신에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는 알아야 돼. 38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까지만 읽어보자. 무등산, 산이래. 한 줄기 외히, 외라는 단어 정도는 알아야지. 태연아 뭐야? 산, 동다희로. 다희라는 단어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어떤 방향 쪽을 나타내는데 모르더라도 괜찮겠다. 왜? 밑에 설명 붙여 있지. 찾았죠? 동쪽 땅으로. 버더이셔. 요거를 학생들이 잘 못해. 글자를 글자로만 받아들이려고 그래서 그래. 부드럽게 유사한 현대어로 바꾸라니까. 태연아 그럼 버더이셔. 산의 한 줄기가 동쪽으로 버더이셔. 뭐라고 해석할래? 그래. 앞뒤 맥락에서 유사 현대어로 체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글자로만 버더이셔 이러고 읽고 자빠졌으니 버더가 뭐예요? 이러고 멀리 떨쳐와 재월봉 뜻풀이 나오고요. 질문. 화자가 타겟을 잡았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얘가? 산. 그 중에서도 재월봉 이야기하겠지. 그럼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화자의 타겟이 잡혔잖아. 화자는 뭘 보고 있구나. 재월봉을 보고 있구나. 세 번째, 네 번째 줄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뭘 설명해 주는 거구나. 재월봉을 바라보는 화자의 주관적 표현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은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자연을 건드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대로만 읽으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좋게 말하는지 나쁘게 말하는지만 찾으면 돼. 뭘 그 단어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거를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학생이 밑줄 친 니은 밑에 문장. 가운데 구비는 굶기든 늙은 용이 이거를 이제 글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가운데 구비에는 구멍에 들어있는 늙은 용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 굶기가 구멍을 나타내. 모르잖아. 그냥 버리세요. 근데 늙은 용? 딱 봐도 뭐 같아? 드라곤? 용? 갑자기 용? 우와 씨발 전기성! 이 개지랄 떨고 자빠진 거야. 아니 뭐 맥락도 없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를 가지고 통밥 때려 맞추고 있어. 맥락 속에서 통밥을 때려야 되는데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온 단어를 가지고 자기가 면허정과 툴을 쓰고 있는 거라고. 맥락을 보라고. 앞에서부터 맥락을 본다면 자연물을 보고 있구나. 자연물이 용으로 비유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죠? 맥락을 잘 보면서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시간은 똑같이 26분 재수할 건데 어제 강의해보니까 좀 일찍 푸는 학생들은 25분이면 다 풀더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하셨으면 좋은 거 요거랑 요거는 좀 연습을 좀 하세요. 그래서 시간 안에 좀 풀기 힘드신 분은 요거 두 개 먼저 푸시고 나머지 나중에 하세요. 그냥. 알겠지? 자, 해볼게요. 시작.
태연아, 수능 며칠 남았어? 65일? 아까 학원 왔는데 지원이랑 다희랑 수시원서 접수하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참 마음이 짠하다. 너 수시원서 아예 안 쓰니? 태연이? 하나도? 아니지. 너가 수시원서를 쓰면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지. 다 돈인데. 안 받진 않아. 서울대 하나 쓸까? 여러분들 수시원서 쓸 거 없으면 무조건 어디 하나 써야 돼? 서울대 하나 쓰세요. 떨어지겠지. 그 나중에 사회 나왔을 때 대학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수시로 서울대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뒷얘기는 하지 말고. 거짓말은 아니잖아. 선생님 때는 수시 제도가 없었어. 그래서 이 수시를 준비하고 뭐 원서 접수를 하고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몰라. 더군다나 우리는 이렇게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종이 들고 담임한테 도장 받고 학년주임 도장 받고 그 서류를 들고 그 대학까지 찾아가서 그 체육관 같은 큰 강당에서 눈치 잡기 전광판 같은 것도 없으니까는 그 담당 직원이 큰 보드판에 경쟁률을 1시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워서 써주면은 그 탁 들고 야 저기가 씨발 빵꾸다 이러면 딱 5시까지 원서 접수면 5시에 그냥 이렇게 딱 셔터를 내려버리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머리 들이밀고 손모가지 듣는 거야 이러고 그 접수해달라고. 그때 핸드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집에 비상연락망 총책임자가 이제 집에 있는 거야. 그래서 친척이란 친척은 다 동원해. 작은아버지는 국민대로, 큰아버지는 아주대로, 우리 외삼촌은 숭실대로 다가 있는 거야. 원서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공중전화해서 야 거기 경쟁률 어떠니? 그러면 집에다가 여기 경쟁률 얼마야? 그럼 작은아버지가 집에 전화해서 숭실대 얼마래냐? 뭐 10대 1입니다. 이러고 막 해가지고 진짜 전쟁 치르듯이 원서 접수하고 막 그랬거든. 그리고 드라마에 가끔 나오던데 합격자 발표도 어떻게 해? 운동장에다가 촥 팻말 꽂아놓고 몰라 이 새끼야 비온 적은 없었어. 나 재수 안 했어 이 새끼야. 나는 운동장을 가보질 않아가지고 안 어울리겠지만 수석 입학은 전화를 줘요. 발표 날 3일 전에 이미 전화를 줘. 학교 측에서 전화가 와. 당신 수석 입학이라고 꼭 우리 학교 오시라고. 나는 운동장 가서 와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내 친구 놈이 그 서울대 나온 놈 있어가지고 이제 그 새끼 따라서 한번 가본 적은 있는데 진짜 티가 팍 난다니까. 딱 저 새끼가 그 새끼 이름 경일인데 그 새끼가 저기서 운동장 자기 혼자 가서 보고 오겠대. 우린 계속 기다리는데 촥 걸어갔다 걸어오는데 이미 얼굴에 그때는 이제 코로나 아니니까 마스크 안 쓰고 얼굴에 그냥 입이 귀에 걸려. 그리고 발걸음이 좀 빨라. 딱 울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티가 나. 껴안고 울고 있다. 서서. 이거 뭐야? 기쁨의 눈물. 숙이고 울고 있다. 그리고 왠지 부모처럼 보이는 존재가 어깨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거 이제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지금처럼 막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뭐 이런 게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수시 발표하잖아요. 진짜 심장 쫄깃쫄깃해져. 미리 말씀드리는데 학원에서 확인하지 마. 수업 분위기 개판돼. 그리고 나랑 약속을 할 거야. 만약에 뭐 오늘이 무슨 대학 발표 날이다. 뭐 동국대건 어디건 발표 날이다. 뭐 떨어져서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못 와요. 그딴 개소리하기 없는 거야. 떨어졌으면 정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를 쓰고 와야지. 그리고 학원에서 확인을 왜 안 시키게? 오늘 발표 날이야. 쉬는 시간에 이 새끼가 와. 선생님 저 발표 지금 떴다는데요. 가끔 가다가 하루 일찍 발표하는 학교가 있거든. 저 선생님 컴퓨터로 확인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나도 궁금하니까 그래 확인해봐. 내가 안 들어와. 그래서 저기서 자꾸 코를 먹고 있어. 배고픈가? 심지어는
저쪽 학원에 있을 때 이 새끼가 문을 수업하는데 확인하고 올게요. 근데 한 10분 지났는데 이 새끼가 안 들어와.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안 됐구나. 나 10분 전 지났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문을 진짜로 빵 열더만 얘들아 안녕! 이러고 가방 들고 갔어. 그래서 저기 뭐 저쪽 학원 아는 애들은 알 거야. 40명 50명씩 그 강의실에 강의를 했거든. 40명 넘게 앉아있는데 이 새끼가 뒷문을 뻥 열더만 얘들아 안녕! 이러고 가방 들고 뭐야 이 새끼야! 그랬더만 끝났어 이제 나는! 이러고 붙었다고. 이 새끼 야 그럼 갈 거면은 조용히 좀 끝날 때까지 앉아 있다가 와서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고 좋게 가야지. 이 새끼가 뺑이 쳐라 이 병신들아! 이러고 지는 가버렸어. 야 그 새끼야 밤에 등에 칼 안 꽂히면 다행이야. 그 옆에 있는 애 떨어져가지고 그 특히 여학생들이 후드티 입고 있는 애들은 딱 뒤집었으면 딱 티가 나. 떨어졌구나. 이러고. 학원에서 확인하지 마. 사람 그 분위기 이상해진다. 아무튼 수시 발표 이제 간혹가다 그런 애 있어. 이제 모니터를 꺼. 마우스를 이제 그 딱 클릭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모니터를 꺼. 그 다음에 심장이 쫄리니까 조회 버튼을 눌러야 될 거 아니야. 탁 누른 다음에 아니 야 이제 와서 신앙심으로 승부하면 어떡하니. 그냥 모니터 봐. 그 뭐 기도한다고 뭐 빨강색이 파란색으로 안 바뀌어. 그 뭐 이은결이야?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정해놓자. 수시원서 6개씩 쓰시죠. 6개 다 붙을까? 6개 안 붙어요. 6개 다 붙는 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좀 자기가 안전빵이라고 생각하는 학교를 이제 보통 쓰시는 게 있어. 걔네들이 발표가 제일 앞에 있으면 일단은 합격이라는 것을 딱 잡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뭐 소신 상향은 떨어져도 에이 씨발 아쉬워 이러고 끝나는데 간혹 가다가 안전빵이라고 쓴 게 제일 나중에 발표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있겠지.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가 전부 다 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매일같이 떨어져. 진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순신에게는 뭐 12척의 배가 남아있듯이 여러분들께는 그 뭐 앞에 한두 개 떨어져도 뒤에 4-5개씩 남아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을 순 없지만 그렇게 하나하나에 자신이 준비했던 2년, 3년의 삶을 무너뜨리고 방치하지는 마시라고.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돼. 6개 다 안 붙어요. 많이 붙는 애들이 몇 개 붙을까? 물론 6개 다 붙는 애들도 있기는 해. 근데 거의 없고요. 많이 붙는 애들이 보통 몇 개 붙어? 한 2-3개 붙어. 4개, 5개 붙는 애들도 거의 없고, 그렇게 붙는 애들이 보통 어떤 애들이냐면 이제 생기부 학종 전형에서 1단계에서 3배수, 5배수 뽑는 케이스 있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쓴 학생들은 1단계를 이제 많이 붙으니까 좋아하는데 면접에서 어차피 또 다 떨어지고 막 그래.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마음을 딱 먹고 끝까지 좀 집중을 하셔서 흔들리짐 없이, 안 흔들릴 순 없지만 거기에 너무 휩쓸려가지고 공부했던 모든 것에 대한 마침표를 좀 잘 못 찍으면 그게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되겠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뭐 태연이나 이런 애들이 더 부러울 수도 있어. 그지? 애들 막 원서 쓰고 자소서 쓰고 막 하는 게 같잖아 보이지? 이 새끼들. 뺑이 쳐라. 난 정시다. 몇 학번인지도 같이 고민해야 돼. 자, 심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만 훑어볼고 몇 가지 포인트 설명할 것만 이야기할 겁니다. 정신과 물질이 나오죠. 심심, 몸과 마음이니까 정신과 물질의 양립적 개념.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거고요. 이제 물질이라는 단어 대신에 육체, 정신이라는 단어 대신에 영혼,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을 지웠는데 선생님이 아까 연결어 기준으로 정보의 좀 구조를 보자 그런 게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은 이원론이 하나 보입니다. 뭐 요 정도까지 이해가 될 겁니다. 별개의 것이다. 정신과 물질은 이원, 서로 다르다. 그러나 연결어. 그러나 충돌점. 별개의 것이 아니다. 동일하다. 충돌.
그러니까 이원론에 대한 충돌, 동일론. 여기까지는 됐어, 그죠?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능을 공부하시면서 몇 번 보셨던 내용들일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그러나가 나왔고, 우리가 배웠던 대로, 연습했던 대로 그 패턴을 유지시켜 보면 여기까지 끊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그냥 A라고 해볼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쳐보자. 알면 더 좋죠. 모른다면 그냥 이 모른다라는 텍스트의 함정에 빠져서 뒤에 이어지는 정보까지 날려먹지 말고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될까? 문제가 생긴다는 보이잖아. 그럼 여기까지 지문의 구조를 보면 이원론이 있었는데 그러나 얘가 별로 안 좋아.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무엇이다? 동일론의 지지가 많아졌다. 그러나 문제가 생긴다. 동일론의 문제 또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한계라고 말을 바꿔도 되겠지. 한계가 있다. 그리고 나서 배운 거를 기억하자. 문제 한계가 나오면 그 뒤엔 뭐가 나와야 돼? 해결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을 무엇으로 할래 보니까 기능론으로 해결하겠대. 그래서 나는 이 A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기능론은 저 A를 해결할 수 있는 애야. 그죠? 문제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 따라서 무슨 논이 나온 거다? 기능론이 나온 거고, 그러면 나는 기능론에 대해서 어떤 단어 하나 정도는 잡아줘야 될 것 같다. 그 다음 문장을 읽어도 기능론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이 기능론이 좀 중요하게 된 거야. 상황상, 흐름상. 그러니까 최소한 입력, 출력, 기능인과 이런 단어 정도는 잡아주면서 기능론을 정리하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나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고 기능론이니까 뭐 기능이겠죠. 인과라는 단어로 기능론을 이야기하고 있어. 까지는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면 7번의 3번 선지를 보세요. 7번의 3번. 기능론에서는 인간과 로봇이 물질 상태는 달라도 정신 상태는 같을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어디 갔지? 얘네들은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 문장은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기능론은 뭔지 모르겠지만 요 A 부분을 뭐 할 거다? 설명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7번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거야. 이게 뭐 같다 다르다가 정확하게 나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문장은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연결어를 기준으로 정보의 구조와 흐름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가 있고, 실제로 이게 제일 잘 통하는 게 뭐야? 철학 지문이야. 철학이나 논리 지문에서. 과학, 기술, 예술 이런 데서 하나도 안 통해요. 철학이나 예술 지문에서 내가 지문을 읽는데 뭔가 좀 정리가 안 된다면 지금 느낌으로 그냥 큰 틀의 흐름을 잡아보셔도 문제가 풀릴 겁니다. 특히 철학 지문이나 그 철학 지문 같은 경우는 동일한 정보를 계속 리와인드 시키는 케이스가 많아서 오히려 지문을 읽다가도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 그럴 때일수록 큰 줄기를 잡아보시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똑같은 느낌으로 조금 있다가 8번 문제도 같이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아무튼 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오고요. 그 다음 문단을 보니까 그래도 누구 애들한테는 그래도 기능론이 각광받는데 그래도 누구는 이원론은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은 거야. 그래죠? 그래서 그래도 뭔가를 뭐 하고 싶어? 주장하고 싶은 거야. 이원론 애들은. 그래서 이원론이 어디에 주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주목했대. 그래서 요 정도는 읽을 건데 감각지리라는 개념어가 나오죠. 뭔가 내가 경험은 했지만 그거를 딱히 정확하게 전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죠? 충분히 뭐 이해가 될 거야. 뭐 신느낌이라든가 뭐 꽃이 폈을 때 아픈 느낌을 분명히 내가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감각지리라는 개념어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믿고요. 여기 보면은 감각질이 뒤집혔다고 가정하는 사고 실험인데 이런 용어는 좀 알죠?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야? 생각을 하는 실험. 뭐 진짜로 뭐 비커에다 뭐 담고 이런 실험이 아니라 그냥 논리적인 생각의
어떤 과정들을 통한 실험, 이걸 사고 실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기능론에 대한 비판까지 왔어. 그러니까 얘들이 뭔가를 주장한다라는 것은 이 기능론을 뭐 하고 싶다는 거야, 지금. 비판하고 싶다는 거죠. 배운 거를 기억하자. 태연아, 비판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어. 그죠? 비판에는 보통 그 뒤에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대안이고 하나는 근거야. 근데 이 지문의 구조 같은 경우는 대안이 나올 필요가 없죠. 대안이 아니야, 얘는. 그냥 자신들의 주장을 하고 싶은 거니까. 대안이 아니라 근거만 찾으면 되겠는데,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주장하는 이 기능론 비판에 대한 근거가 감각질이 뒤집힌 실험이야. 그게 뭔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애매해. 상관없어. 그냥 이 감각질 뒤집힌 실험으로 이원론 애들은 기능론을 비판할 거고, 그때 뭔가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 한다면 그냥 적힌 대로만 따라가는 거야. 하나 더,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던 다만이라는 연결어는 출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잡으라 그랬지. 보세요. 두 가지를 설명해 볼게요. 다만, 중요한 거야.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말은 동일하대. 그러니까 초록색과 빨간색이 뒤집혔는데도 겉으로는 초록색, 빨간색을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냥 그렇게 적혀 있어. 하나 더, 아까 요 앞타임에 말씀드렸던 거, 예컨대 요 문장을 선생님이 A 문장이라고 하면은 A 문장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 그럼 출제자는 뭐야? 저 A 문장을 내겠다는 뜻이야. 그게 어디에 사용된 거야? 9번에 2번 선지에 사용된 거라고. 바뀌었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돼. 그러니까 9번에 2번 선지를 요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 위치에서 칠판에 선생님이 묶어드리는 이 위치에서 출제 예감과 뭔가 액션이 들어가셨어야 돼.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죠. 다만이라는 연결어의 출제율은 높다라는 점, 예컨대 또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출제를 받아들이셨어야 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구조를 잘 보세요. 화면 이 아래쪽인데 가만히 보시면,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그렇다면 뭐뭐이므로 요 문장 정리하면 이렇게 돼. 그렇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라면, 요거 A라고 할게. A이므로 뭐라고 적혀 있어? 현상적 감각 경험은 배제하고 현상적 감각을 배제하고, 기능인과라는 단어는 우리가 기능론에서 좀 미리 찾아놨던 단어야. 중요한 단어였던 거죠. 기능 인과만으로 정신상태를 설명하는 기능론은 만을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논박이 가능하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원론이 기능론을 비판할 건데 그 비판의 근거가 감각질이 뒤집힌 실험이야. 그게 뭔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실험을 해보니 현실 감각을 배제하고 기능 인과만 활용한 게 문제다. 이 말은 뒤집어봐. 그러면 이원론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야? 현실 감각을 배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기능 인과를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틀렸잖아, 내 말. 태연아, 기능 인과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니? 그쵸? 얘를 사용을 하긴 할 건데 얘만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얘를 사용하는 건 그렇다고 치지만 걔만 사용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뭐를 사용하라는 말이야? 현실 감각을 사용하라는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7번에 4번 선지를 보세요. 뒤집힌 감각사고 실험은 기능론으로는 정신의 인과 측면을 설명할 수 없다. 아니야.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만 사용한 게 문제라고. 이거 사용하는 게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니네들은 그것만 사용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그거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정보 구조를 어떻게 접근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해볼 건데, 그럼 잘 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 건데, 그 아래 문단에 보시면은요, 잘 봐.
똑같은 느낌으로 해볼게. 철학 지문을 이렇게 푸는 연습해 보시면은 오히려 그 되게 복잡한 사고 때문에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서 오답을 찾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안 범하지 않을 수 있거든. 자, 밑에를 보세요. 이 부분을. 이원론들이 주장한 게 저 기억이었어. 그러니까 이원론이 그 앞문단에서 말한 게 뭐 하려면, 성공하려면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원론의 주장이 성공하려면, 그래서 이원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밑줄 친 기억에 대한 실험의 결과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조건이 성립해야 된대.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다르지 않다는 조건 성립해야 된대. 조건이 있대. 무슨 말인지 모르면 따라가라 그랬지.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그게 무슨 말이야? 몰라 그거는. 현상적으로는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동일해야 된대. 근데 두 경험이 기능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요 문장이지. 그죠? 색경험 공간이 뭐 해야 된대? 대칭적이어야 된대. 요 말을 다시 말하면은 색경험 공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엇이어야 된대? 대칭적이어야 된대. 저게 무슨 말이야? 몰라. 그런데 우리가 배운 거 다시 하자. 다시 말해서 출제자는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저 대칭적이라는 말 잘 기억하라고. 다시 말해서 어쩌고 저쩌고래. 여기서 설명이 끝났니? 또 얘기하고 있어. 뭐라고? 예를 들어. 그럼 계속 설명하고 있지. 출제자는 하나의 단어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지. 어떤 단어에? 이 대칭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여기에 집중하게 만들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읽으셨어야 돼. 그래야 오른쪽 꼭대기로 올라가 보면은요. 그래야 두 사람이, 자, 요 문장이 다시 나온 거야. 현상적으로 다르더라도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요게 다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대칭적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얘가 가능하고 얘가 가능해야 이원론의 주장이 성공한다는 말이 돼. 출제자는 계속 대칭이라는 말을 기억해.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비대칭적이다. 앞에서 대칭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저 비대칭이라는 말이 충돌점이라고 눈에 보이겠지. 그러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뭐다? 비대칭이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보시면 결론은 나온 거죠. 따라서 이원론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왜? 이원론의 주장이 성공하려면 대칭적이어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비대칭이래. 그래서 이원론의 주장은 잘못됐대. 그리고 나서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뒤집힌 사고 실험은 대칭적이어야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에 문제가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어. 앞에서 말한 문제점은 뭐가 되는 거야? 비대칭이라는 요 문제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8번 문제를 보세요.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비판의 핵심은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비대칭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돼. 비판의 핵심에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돼? 비대칭이라는 말을 찾아야 돼. 그것과 관련된 표현이 가장 중요한 답의 근거가 되겠지. 그래서 8번 문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2번이 돼. 철학 지문은 요 느낌을 좀 살리면서 읽으시면 되게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사회나 과학기술 이런 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잘 되는 게 인문이나 철학 쪽이 잘 돼.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사장에 들어가셨을 때 인문 철학 지문, 인문 철학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뭐 굳이 더 고집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면 올해 수능에서는 동양 사상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이 동양 사상이라는 것은 다시 둘로 나누면 중국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애 나오느냐, 아니면 무슨 조선의 성리학, 유교 나오느냐. 근데 이쪽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만약에 그쪽 지문이 나왔을 때 내가 읽으면서도 뭐가 사고의 흐름이 꼬인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큰 틀을 좀 잡으면서 지문을 모양새를 만들어 보시면 상당히 좋아. 철학 지문에서는 생각보다 요긴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복습 같은 거 꼭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7번에 4번 선지랑 8번 문항의 답이 2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문에서 검토를 해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나중에 실전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으실 거야.
그 다음에 10번부터 12번 34페이지 지문을 잠깐 보시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조건 충족만 간단히 확인할 건데 7번, 10번 문제는 그냥 일치성 문제라서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알아둡시다. 문과생들은 당연히 알 건데 아이고 한별이 법한다며. 법이라며 너. 했었어. 판례랑 법률은 같아 달라? 다릅니다. 내가 키우는 애라고 이 새끼야! 모기 잡았어? 잡지 마! 내가 키우는 애야. 우리 모돌이 죽이지 마. 아까 이름이 뭐였니? 모돌이 맞지? 맞잖아, 이씨. 나가. 판례랑 법률은 달라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사실 이 아래 문장도 보시면은 법률 또는 판례에 의해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말이 법률과 판례는 다른 맥락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10번의 1번 선지를 보시면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국가배상제도가 법률로 도입되었다. 프랑스라는 말 여기 앞쪽에 하나 나오거든요. 어디 갔니? 프랑스. 프랑스는 법률이 아니라 뭐야? 판례야. 판례와 법률은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뭐 국가 손해배상제도 막 이야기하는데 이게 출제가 될래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한수국어인데 한수국어에서 제일 많이 거론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 국가 손해배상제도야.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 이유가 있으니까 이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겠지. 혹시 아니야 수능에 나올지.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고요. 요거 우리 조건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문단쯤에 잠깐 보시면 두 개의 선지만 확인해 볼게. 11번에 3번 선지를 확인할 건데 요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비록 확정 판결, 이제 저 앞에 읽으시면 뭐 기판력 이런 단어도 나왔을 거야. 확정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는 거, 다시 말하면 뭐 받든 거, 뭐 뇌물을 받는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다시 말하면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이 말이지. 자, 11번에 3번 선지.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두 번째 줄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조건 충족이 덜 됐죠. 확정 판결이 됐더라도 뇌물과 같은 상황이라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다는 말이지. 그래서 조건 충족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할 건데 아래쪽에 좀 내려오시면 아이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줄에 여기 그리고라고 되어 있을 거야. 이 부분을 잠깐 볼까? 그리고 대법원에 따르면 이 문장을 잘 봐.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제 지문을 읽으시면 저게 심급제도거든.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조건, 얘가 조건이 되는 거고, 그죠? 불복 절차가 있으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12번의 디귿을 보세요. 12번의 디귿. 1997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니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마련되어 있으면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지문에서 조건 충족이라는 점을 좀 디테일하게 접근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만큼 크게 조건이 안 나와.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집중을 하셔야 돼. 어떤 게 조건 문장인지. 그래서 11번에 3번이랑 12번의 디귿의 조건 충족을 꼭 한번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현대시 나오는데 우리 김소월 씨 잠깐만 보자. 태연아, 김소월 어느 시대야? 김소월 씨는 뭐 기억해야 돼? 선생님도 이유는 잘 모르는데요. 김소월 씨 작품이 수능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왜 그럴까? 잘 몰라. 그래도 혹시 김소월 씨 작품이 나오면 여러분들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 일단 방금 태연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일제를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 더. 태연아, 뭐 기억해야 돼? 응? 고향이 어디야? 궁금해서. 태연아, 고향 어디야? 수원이야? 예, 수원 사람들은 수원에서 많이 태어나더라. 어디서 태어났어?
어디서 태어났어? 옆 동네니까 수원으로 하자. 한별인. 나 고향이 수원이 아니다. 어디야? 윤서 어디야? 저기 안양 평촌? 어? 군포 쪽? 왜 왔어 여기? 거기 살지. 수원이 되게 보수적인 동네인가 봐. 수원에 태어난 사람들은 옛날에 그 얘기하죠. 남선중학교 앞에 벽산블루밍이라고 있죠. 거기 402동 601호에 내 제자가, 이거면 안 되지. 내 제자가 사는데 자기는 자기 방에서 태어났대. 걔가 2015년에 고3이었던 학생이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만은 자기 방에서 자기가 태어났대. 그러니까는 산부인과 가지도 않고 그걸 뭐라고 하지? 왕진 오셔가지고 자기 방에서 출산을 했대. 자기는. 왜 그랬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자기는 자기 방에서 태어나서 자기 방에서 20년을 살고 있대. 초등학교를 어디 나왔게? 선일초. 중학교는 남수원중. 고등학교는 건성고. 학교는 아주대. 이 씨발 난 이 동네 떠날 거라고. 그래서 얘가 서울에 무슨 대학도 붙었어. 그래서 자기는 엄마한테 가서 난 무조건 서울 간다고. 이 씨발 이 수원 진짜 이 동네 떠난다고 했대요. 부모님이 안 된다고. 너는 무조건 아주대 가라고. 모르지 그거는. 그래서 자기는 이 수원을 떠난 적이 없다고. 수원이 이상한 동네야. 고향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 서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뭐 한해정서라고 하죠. 한해정서라는 말 다시 하면은 이별, 그리움, 기다림. 그러면은 김소월 씨의 작품이 나왔을 때 일제적 요소를 건드리느냐 단순 서정으로 가느냐 기준점을 잡아야겠지. 얘는 무조건 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좀 티가 팍 나요. 얘 같은 경우는 4번 보기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일제강점기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고 있잖아. 그러니까 보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김소월 씨의 작품이 보기에서 일제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서정적 측면으로만 작품의 맥락을 끌고 가면 되고요. 극단적일 수는 있으나 보세요. 1년을 잠깐 보시면 즐거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얘는 긍정적 진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2연을 보면 그러나라는 연결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통 이럴 경우에 집을 잃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실감이라고 하잖아. 3년도 변곡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 그럼 얘도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4번 문제를 통해서 1년은 소망을 이야기하고 2, 3년은 일제치하의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문학은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차 많이 하니까 이 작품은 상황이 일제라는 부정적인 거고 그렇다면 그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반응도 부정으로 가면 절망과 좌절이고 반응이 긍정적으로 가면 극복의지고 그런데 마지막 연을 보니까 다시 그러나라는 연결어를 통해서 시상의 전환을 다시 잡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연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 작품의 주제는 뭐가 되는 거고 극복의지가 되는 거고 요 정도는 누구나 독해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아주 쉽게 문제를 푼다면 4번에 5번 선지를 잠깐 보시면 별빛이 아득인다는 것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별빛이 아득임은 여기 나와 있어. 근데 아직까지 희망을 발견하는 포지션으로 정보가 서술되지 않잖아. 그러니까 4번 문제 답이 몇 번이 돼? 5번이 돼. 그러니까 시를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인 구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아. 그럼 질문을 바꿔볼까? 1, 2, 3년이구나. 3년. 3년에 보시면은 물결이라는 단어가 있어. 태연아 찾았니? 물결. 태연아 저 긍정일까 부정일까? 부정입니다. 그래야 구조가 맞지. 희망과 별빛이 아득임은 무엇일 뿐이다. 물결일 뿐이다. 뭔지 모르겠지만 별로 안 좋다. 그러나 나는 긍정 황송함으로 가겠다. 이래야 논리 구조가 맞지. 이 부분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긍정으로 해석해버리면 그러나 뒤가 부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이 안 맞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백석의 함주시초는 뭐 꼼꼼하게 안 하는 이유가 수능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뭐 나올 수도 있겠지. 내가 수능 출제자가 아니니까. 단지 9월 모평에서 백석 작품에 그 수필이 하나 나와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6월, 9월에 사용했던 작품이 뭐 그 작가들이 재탕이 잘 안 되는 바람에 그냥 넘어갈 뿐이긴 한데 나올 수도 있죠. 충분히 뭐 안 나온다라고 몫을 박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아까 기억하라 그랬지. 공간 이동, 휴식 요거 기억하시고 하나만 더 기억하면 거기 벌 나오죠. 벌 태어나 찾았니? 벌이 누구와 동일시될 수 있다 그랬지? 화자랑 동일시될 수 있다. 화자랑.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빡빡해서 송순의 면왕정가는 그냥 말로만 해볼게. 태연아 기억해. 1. 고전 시간은 특히 가사문학은 대부분이 잘 보세요. 수능에 나오는 가사문학은 몇 가지의 패턴이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어적 사고가 가능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단어 하나하나를 직역하는 느낌이 아니라 맥락에 대한 의역만 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현대어에 대한 의역을 하기 위해서 뭐 시어도 뭐 고전 어휘 몇 개도 알아야 되고 하는데 그건 나중 문제고 대부분 고려시대보다 조선시대 쪽 작품일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수능에 나오는 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계층을 나눠보면은 양반계층이 쓰든가 두 개로만 하자. 양반계층이 쓰든가 가사문학을 사실 서민계층도 쓰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사를 서민이 쓴다기보다는 잡가라는 게 있어. 근데 여러분들 눈에는 가사랑 잡가가 구분이 안 돼. 아유, 둘로 쓸까? 아녀자가 쓰든가. 이게 사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서 그래. 내가 유튜브를 찍지 않으면 그냥 했을 텐데 나중에 영상에다가 병신아 국문학 좆도 모르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욕할까봐. 괜찮아요. 제 동영상은 댓글을 달 수 없습니다. 서민이 쓰는데 원래 서민이 가사를 쓴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서민은 민요라는 게 따로 있어. 근데 민요가 가사랑 딱 믹스가 돼. 그래가지고 이게 민요도 아닌 것이 가사도 아닌 것이 섞인 걸 그걸 뭐라 그래? 잡가라 그래. 근데 너희들 눈에는 잡가랑 민요가 똑같아 보여. 내가 잡가 우리 하나 배웠다 하나? 마침에 집에 보내줄게. 잡가 하나 배웠는데. 유산가라고 기억 안 나? 유산가? 거기서 뭐 조심하라 그랬어? 기러기 슬피울제 이거 감정이입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수능 특강에 나와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서민이 하면은요 그냥 뭐가 나오고 이게는 고전문학이랑 게 다 비슷해. 서적 나오든가 133 나오고. 아녀자가 하면은요 그냥 봉건적 가치관 속의 삶이 나오고 삶의 애환 뭐 시집살이 같은 게 나와. 뭐 배웠니? 하나 배웠어. 하나. den동원묘 화전가 하나 배웠잖아. 불에 댄 아이. 그 과부가 펑펑 우니까 이씨 너 한 명 죽었지 난 씨발 4명 죽었어 이 새끼야 이러고. 뭐 그런 거 무슨 말인지 기억해야 돼. 보통 이 양반이 쓰죠. 뭐 나오든가 유교 나오든가 자연 나오든가. 물론 얘네들 서정도 이야기를 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는 좀 폭이 넓죠. 자연은 다시 뭐든가 풍류든가 속세랑 반대든가. 이게 뭐랑 틀이 비슷하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언급했었던 시조의 내용 틀이랑 똑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조의 내용 틀을 되게 강조했던 거야. 고전문학은 그쯤 어딘가야 내용이 다. 그래서 앞으로 고전시가 특히 가사를 모를 때는 그냥 이쯤 어딘가에다가 주제를 때려 박아버리세요. 면왕정가 같은 경우 읽어보면은 태어나 뭐야 이게? 자연이죠. 좋대 나쁘대? 좋대요. 그리고 나서 중약 아랫부분에 시험 문제 이게 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6번 답이 4번이거든요.
면왕점과는 되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연계교재에 면왕점과가 있을 때 하나만 기억하라 그래. 뭐만 기억하라 그래? 풍류 하나만. 그때 6번에 4번 선지를 다시 말하면 리을을 보세요. 리을.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유여하랴. 오늘도 부족한데 내일이라고 유여. 남음이 있겠느냐. 내가 되게 바쁘다 이 말이거든. 근데 해석을 해보면 자연 속의 풍류잖아. 얘가 왜 바빠? 자연을 즐기고 놀고 자빠지느라고 너무 바쁜 거야. 그래서 6번의 답이 4번인데 여기서 오답을 만들면 뭐 삶의 각박함, 바쁘게 살아가는 뭐 속세적 삶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왜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면왕점과에서 많이 나오는 거야. 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 풀면 되고요. 이거 하나만 마무리. 5번에 잘 들으세요. 5번에 5번 선지 보시면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지금? 잘 들어야 돼. 아마 여러분들 5번 문항 답이 5번이라는 건 쉽게 푸셨을 건데 잘 들어야 돼. 공부를 좀 한 학생들 2등급 후반 3등급 학생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일 함정에 많이 걸리는 게 감정이입이야. 왜 그럴까? 걔네들은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거든. 문학을 어느 정도 독해를 하는 애들이거든. 그러니까는 그 학생들은 이게 자연의 풍류가 되게 쉽게 보여.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니까 오히려 타성에 젖어가지고 무슨 생각이 나와? 풍류하니까 물화일체, 강호안정, 안분지족, 감정이입 이러고 다 나와버려. 왠지 있어 보여 이게 또. 어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틀려. 근데 여러분들이 5번 문항에 5번을 쉽게 푸셨다면 아마 꽤나 많은 학생들이 감정이입이 없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풀지 않고 5번의 5번 선지 뒷부분 심리적 변화는 아니니까 그걸로 아마 5번을 체크하신 분들도 꽤 있을 거야. 반대로 수능에 감정이입 나오면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이거 있을 것처럼 받아들이는 케이스 상당히 많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고전문학에서 감정이입 나오면 침착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확인을 할 땐 무조건 3단계를 거쳐서 침착하게. 꼭 기억해. 여러분들 보나마나 있을 것 같아라고 해서 넘어갑니다. 이거. 감정이입 같은 게 첫 번째 일단은 뭘 찾으셔야 돼? 감정을 텍스트로 표현한 위치를 찾아야 돼. 그 위치를 찾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뭐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서술어를 찾을 수도 있지만 행위, 눈물을 흘리다, 미소를 짓다, 뭐 째려보다 이런 식으로. 알겠죠? 감정을 서술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행위로 표현할 수도 있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소, 웃음, 눈물 이런 거. 두 번째, 해당 감정 서술에 그 문장이 있을 거잖아. 그 문장의 주어가 인간이어서는 안 돼. 사람의 감정을 다른 사람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 절대 안 합니다. 그거는 이신전심이야. 감정이입은 주어가 절대로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감정이입이니까 해당 감정이 이꼴 화자의 감정, 정서랑 동일해야겠지. 선생님 이거를 뭐 별것도 아니지만 적어드리는 이유가 생각보다 실수 엄청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있는 것 같아. 그러시면 안 돼. 까지 해서 강의 마치고요.